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째 2주차 수업은요, 이 선사시대, 이 고대시대의 이 미술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강에서는 2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1차시, 2차시, 3차시가 모두 다 이론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 요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고 이 흐름들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미술의 이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앞부분 고대 시대까지 요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번 주 안으로 이 2주 안에 1차시, 2차시, 3차시 안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저는 얼굴을 좀 끄고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 학습 목표, 시대별 미술품들 이런 조사를 하고요. 또 다양한 이런 서양 미술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사시대 미술의 특징들을 보는데요. 이 선사시대 중에서도 이 원시 미술하고 이 구석기, 신석기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1차시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학습 목표는요, 서양 미술의 그런 시대적인 양식별 특징을 문화적인 배경하고 대표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서양 미술의 변천을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은 이 선사시대 미술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 선사시대 미술의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선사시대 미술은 이런 주술적인 의미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것들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다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시대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해화인 이 알타미라와 이 라스코의 동굴 벽화, 그리고 태양 숭배 의식을 나타내는 영국의 그 스톤헨지, 이런 것들이요. 인류가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자연 숭배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 미술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시미술입니다. 원시미술이라는 용어는요, 미개인 또는 그들이 우리보다 단순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거쳐온 문명 이전 상태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이런 미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 구석기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 년 전에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조각된 것들입니다. 그들의 그런 작품 창작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술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원시인들은 무엇이 그림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잘 군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거는 라스코 동굴의 벽화입니다. 이 라스코 동굴 벽화는 이 프랑스 지방에 있죠. 그래서 이 라스코 동굴의 벽화에서 발견된 거는 이 말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이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미술의 기원을 보면요, 구석기 시대에서 기원전 3만 5천 년경에서 이 1만 년경, 대략 구석기 후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미술의 종류들을 보면은 이 동굴의 벽에 채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조 또는 이 암각의 형태의 동굴 벽화를 그리고요. 또 이런 돌이나 동물뼈,
이런 그 상하 조각들을 다듬은 이런 조각 형태를 만들고 그리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석기 시대 미술의 조형적인 특징은요. 또 생생하고 실감나는 사실적인 묘사를 한 게 특징이고요. 또 이 색 조절을 통해서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동굴 벽화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 능력의 진화를 보면은요. 원시 사회에 대해서 선사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시 미술, 선사 미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원시 사회, 선사 시대 이런 말들도 같은 뜻이라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를 말하죠. 이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인간 사고의 시원에 해당하는 이 구석기 시대이고요. 난점은 문자가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쵸. 그 시대는 이런 문자나 이런 기록을 할 만한 그런 도구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그림이 이 문자에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그림이 문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신을 했습니다. 약 이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이런 실용적인 기능과 연관된 미술 작품이 나타나는데요. 동굴벽화, 또 암각부조, 환조를 비롯해서 이런 짐승뼈에 새겨진 이런 선각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동굴벽화죠.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로 가장 유명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미술 책에도 나오고 또 이 그 역사책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하고 알타미라 동굴벽화죠. 이 동굴벽화가 하나는 이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이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고요. 이것도 이 선사시대 미술활동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 벽화를 기원전 1만 5천 년에서 1만 년, 만 년 전에 그려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암벽에 묘사된 그림들은 상대가 매우 양호하고요. 동물 크기는 약 한 550cm?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5m 정도 굉장히 크죠. 작은 동물은 한 100cm 내에 여러 동물들이 한 100여 점 이상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려진 동물에는 말이 가장 많았대요. 그리고 소, 그 다음에 사슴과 돼지, 곰, 새, 뭐 인물상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동굴벽화는 이 프랑스하고 이 스페인의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아마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로 아주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이게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이 그 벽화를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라스코입니다. 이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이 동굴벽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인에게 공개는 되진 않았고요. 이렇게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 이거는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타미라하고 이 그 라스코하고 그 각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술록들, 사슴 뭐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들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뭐 소도 있고 뭐 이렇게 뿔들, 이 뿔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사람들 이런 이 뼈들 뭐 이렇게 사슴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죠. 막 이렇게 말들, 소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 사슴도 막 이렇게 있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석기 동굴벽화는 회화적인 측면에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릭 브루와 회화의 역사에서 살펴보면요. 동굴벽화는 선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결같은 이런 색의 그림, 그 다음에 커다란 검은 소, 작은 몽고말, 새 머리를 한 마법사의 모습이 나타난 이런 라스코 지역의 일그러진 구도의 그림을 거쳐서 푸피냑 지역에서는 이 코뿔소와 메머드의 모습을 나타내는 을긋불긋한 색채 그림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라스코 동굴벽화하고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나타난 이런 들소의 모습을 표현한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외곽선으로 그리던 것이 점점 이런 복잡한 선을 구사하는 것에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갈기를 나타낸 이런 세로선과 복부의 두텁고 부드러운 선을 분류해서 커다란 이런 동물의 특징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소의 머리 부분을 보면 상세한 이런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날카로운 그런 뿔의 모습이라든가 눈과 입의 모습과 위치가 꽤 사실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굽들을 보면요. 두 개가 갈라져 있고 사실적인 묘사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막 달려가고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생동감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이런 공동체 의식이죠. 구석기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동굴벽화를 그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렸을까? 동굴벽화에 왜 그렸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동굴벽화는 이 동굴 속 아주 깊은 곳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매우 어두워서 감상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벽화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이 이런 동굴을 장식하기 위한 이런 신비적인 목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왜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렸을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주술적인 겁니다. 어떤 주술적인 걸까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생존을 위한 이런 공동체 생존을 위한 주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생존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량이 되었던 이 술록은 어째서 동굴 그림에 드물게 나오는가라고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즉 약 11,000년에서 17,000년 전의 시기를 술록의 시기라고 부를 정도로 현재 이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는 사슴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술록이요, 사슴이 중요한 이런 식량 공급원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요 수록 대상이었던 술록은 매우 드물게만 등장하느냐? 이걸 보더라도 생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주술은 현재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희망을 담았다는 거죠. 어떤 희망일까요? 공동체 전체가 일시적으로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작은 짐승들은 별 위험이 없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먹고 살기에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짐승을 잡으면 몇 주일씩 충분한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짐승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동굴 벽화를 보면 술록 사냥처럼 종종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술록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을 사용해서 사냥하는 장면인데 별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사냥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수월하게 사냥할 수 있는 술록이 더 빈번하게 사냥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만 잡아도 전체의 식량이 해결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큰 짐승을 잡고자 하는 욕구가 이 구석기인들의 마음을 일상적으로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뭐냐면 거대한 들소의 날카로운 뿔에 받쳐 쓰러진 사람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빈약하게 모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크죠. 이 들소들이 거대하죠. 이 뿔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아주 빈약하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면 벽화가 사냥, 즉 생존과 연관해서 그려졌을 것이라는 예상은 그려진 동물들이 크든 작든 상대적으로 양순한 이런 초식 동물입니다. 그 동물들은 당시 원시인들이 그나마 사냥하기 만만한, 그래서 가장 좋은 식량 공급원 역할을 하던 대상들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뿔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을 맞은 그림입니다. 예, 이게 왜 그랬냐면요. 구석기 시대에 사냥에 쓰이던 무기는 이런 돌도끼나 나무를 잘라 끝을 깎은 원시적인 찬 정도였죠. 이 무기를 가지고 덩치가 큰 짐승을 잡는다는 거는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집단적인 이런 사냥 기술을 의존해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벽화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냐면요. 정밀하게 관찰을 하면 벽화에서는 창을 던진 흔적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렇게 창을 던졌죠. 그리고 창을 던지거나 찌름으로써 현실에서도 그 동물을 잡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큰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냥의 성공에 대한 집단적인 자신감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제가 자꾸 주술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냥을 가기 전에요. 이렇게 큰 거대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대한 그 소를 벽화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을 쏘는 그런 장면을 그려서 마치 내가 무섭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미리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찔러야 빠른 시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학습 경험도 그림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실제 모습과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이런 마술의 흐름이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술의 출발은 이와 같이 구석기인들의 생존을 위한 이런 공동체 의식의 형성, 또 집단적인 이런 사냥 기술의 습득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벽화에 있는 그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에서 미리 이 큰 동물들은 이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창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써야지 빨리 죽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림을 잘 그리고 나면 잘 해서 나도 우리들도 다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서 이런 주술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서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우저라는 사람은요, 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냥꾼 예술가는 그림을 통해서 실물 자체를 소유한다고 믿었고요.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려진 사물을 지배하는 힘을 얻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림 속에 짐승을 죽이면 실제 짐승도 죽게 마련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마술적인 시범에 뒤이어서 실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은 잘 안 그렸을까요? 피지배의식의 형성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림에 그들 자신의 모습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나오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죠. 또 나온다 하더라도 라스코 그 동굴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형식적으로만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들쏘는 그런 뿌리나 발구, 갈기털 이런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들은 윤곽만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 없이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떠한 이런 개인적인 자의식도 없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의식이나 형성이 지극히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자의식 형성의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복잡한 사고 능력이 없이 오직 본능적인 생각, 행위만 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체력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 날쌔고 위협적인 이런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복잡한 사고를 통해서 미리 작전을 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사냥 대신에 대한 사고이지 자신에 대한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 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아상이 아닌 타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이런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누군가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내부의 계급적인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라는 이런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서로 평등한 자격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 누가 이제 부족장이 있거나 어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렸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동등한 자격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생존 살아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석기 시대 말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하고요. 프랑스 로셀 지방에서 발견한 이 로셀의 비너스, 이 나부상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 기원전 25,000년 전에서 2만 년 전쯤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조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이 나부상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그 비너스, 빌렌도르프 지방에서 발견된 비너스하고 프랑스 로셀 지방에서 발견된 이 로셀의 비너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겁니다.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이 비너스는 이렇게 뚱뚱해요. 그리고 프랑스 로셀에서 발견된 비너스는 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굉장히 유방도 크고 허리도 뚱뚱하고 배도 나와 있고 엉덩이도 발달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임신한 여성 같기도 하고 또 여성의 성기가 이렇게 한눈에 봐서 강조되는 것을 이렇게 특색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약간 그 부조 형식이지만 이거는 또 그 노셀 지방의 이 비너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처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가지고 있죠. 이 목적에 만들어진 것은 되게 좀 분분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 유방, 복부 이런 것들이 다 풍만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 출산과 이 다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위한 이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산은 구석기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보세요. 돌도끼나 이 나무도끼로 큰 짐승을 잡으려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그 같이 동물들,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채찍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존 수단이 다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부상을 이렇게 풍만, 이런 그 풍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다산의 의미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너스예요. 이 로셀 비너스의 프랑스 로셀 지방에 있는 이 비너스는 이 오른손 위에 이렇게 상징물까지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소뿔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데요. 훗날 이 들소뿔과 염소의 뿔로 상징되는 이 코르노코피아라는 기원에서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코르노코피아라는 거는 끊임없이 음식과 과일이 제공되는 풍요의 뿔이래요. 이게 지금 이게 풍요의 뿔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굴벽화에 등장하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나부상들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그런 투쟁의식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구석기인들의 자연주의적인 사고는요. 구석기인들의 의식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주의적인 사고라고 이름 붙일 것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묘사하는 이런 표현 양식이 나타나죠. 즉 그들은 실제로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린다는 거죠. 이 시각에 들어온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론적인 종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대상의 앞 모양의 그 옆 모양 또는 위에서 본 모양을 겹치게 그리는가 하면 그 대상의 속성에 관해서 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이나 혹은 주제상 중요한 요소는 실물보다 크게 그리고요. 반면에 그 자체로는 아무리 인상적인 것이라도 이 당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않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서 그리질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크고 아주 자세하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석기 유물이죠. 이제 구석기 그 후기에 와서는 이런 발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견한 이 발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술적인 기능을 얘기하고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서는 이 하실라라고 하는 여인상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터키 이 나부상도 보면은 가슴과 이렇게 풍만한 풍만한 가슴하고 이런 그 엉덩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작품 속에 담는 수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물의 모습도 간결하게 추상화되고 개별적인 이런 실제 동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 인상의 직접적인 대신에 추상화된 이런 개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구석기인들은 그가 실제로 본 것을 그리며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한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 이상은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석기인들의 그런 사유방식은 자연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당면한 생존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
직접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다 주술적인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사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지식과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화가가 보고 또 알고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가 아니면 느낀 것에 더 흥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림도 각각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태양숭배 아까 얘기했죠. 스톤헨즈입니다. 거성문화라고도 하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이 거성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과 거석이 대표적이고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한 이 공사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 월트셔주 솔즈버리 평원에 있는 이 스톤헨즈 원의 직경이 한 29.59, 그러니까 30m 정도 됐다. 원의 직경이 엄청나게 크죠. 높이는 한 4m 되고요. 이 유물로 하진날 해가 뜨는 쪽을 향하고 있으며 지름이 약 114m의 얕은 도랑 속에 이중에 환상열석이 있는 거대한 축조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하나는 이거는 이제 고인돌이라고 그래서 족장 지배 계급들의 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스톤헨즈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톤헨즈 영국 솔즈베리 석기 시대 대표적인 구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아주 앞부분을 가지고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